예, 스수님께서 추운 스튜디오 코트 잘 입고 계십니다 하셨습니다. 장관님은 또, 또 새해에 또 1년 만에 우리 장관님 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월간 정세현 1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 나오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1년 만입니다. 그래도 2년 만이네. 네. 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늘 방송을 나오시게 된 계기가 북한의 전원회의 때문에 그걸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오셨는데, 대한민국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신가 싶고요. 자, 그 전에 지금 저는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어저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가 있었어요. 네. 실제 그 영상 보면 정말 끔찍해요. 아, 깜짝 놀랐어요. 예, 방송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게 그 장면 자체가 자극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글쎄, 계획적으로 접근을 했더구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사회적 분위기랑 연관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이제 뭐 좋게 표현하려고 보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을 많이 닮아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글쎄요. 여정이라는 게. 근데 그건 좋게 표현하는 거고 현실은 일어나서 안 되는 일들이잖아요. 김대중 대통령도 뭐 그때 나주에서 광주 오는 길목에서 트럭이 들이받아가지고 그랬나, 목포에서 출발한 차, 하여튼 비 오는 날. 그래서 그 이후에 평생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활동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73년이구나. 73년에 또 도쿄에서 네. 납치가 돼가지고 태평양에 수장될 뻔했고. 네, 이재명 대표도 어떻게 그렇게 순환을 겪는 걸 보면서 한국에서 야당 대표하기도 천물했구나. 이걸로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희한하죠,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다고 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극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극우의 대통령이 된 거라서 그 극우적 어떤 성향들이 뒤에 배우가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들이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런 분위기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백인들의 기세가 등등했었죠.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내가 정권을 잡았지만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다 하면서 손을 내밀고 이렇게 품고 간다면 그게 안 될 거예요. 말하자면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를 무슨 대장동 등 피의자라고 지금까지 안 만나고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처음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범행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자기들 마음속에 적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겠죠. 근데 나라를 그렇게 만들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글쎄,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와 그 여당이 극우적인 성향을 띠니까 국민들도 그런 행동을 해도 뭐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충남 아산에서 일부러 부산까지 그렇게 작심으로 갔다면서요. 네. 칼을 구해가지고. 뭐 나중에 더 조사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예를 들면 뭐 극우 단체에 가입돼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글쎄, 극우단체에 가입돼 있다고 해서 그런 행동을 해도 된다는 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말로 해야지, 말로. 그러니까 왜 정치라는 게 사실은 예전에 뭐 무슨 반란이 일어나고 사람 목을 칼로 베고 요 시절을 지나서 현대화가 됐기 때문에 정치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칼로 상대방을 찌르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참. 그러나 수술이 뭐 그런 대로 잘 끝났다고 그러니까 빨리 저거 회복을 해야 할 텐데 그 시간이 한 달로 충분할지 시간이 더 걸릴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치 일정도 스톱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완전히 스톱이죠. 총선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또 이런 걸 또 무슨 자작극에 내보내 이렇게 그 어떤 책임을 피해 보려는 세력들도 있고 정말 그 어저께 제가 갖는 느낌이 뭐였냐면은 이 시대를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거 좀 너무한다. 사회적 분위기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글쎄. 일정 퍼센테이지로 극우적 성향은 있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거를 밖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끔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굉장히 작동을 했다라고 일단 보고. 그럼요. 예. 권력이 그쪽이니까. 최소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 정권 잡았을 때 최소한 우리들 때문에 문 대통령 욕먹게 하지는 말자. 뭐 그런 차원으로 또 활동을 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진보와 보수의 차이요. 어제 장관님도 놀라셨겠어요. 네. 놀랐죠. 난데없이 우연히 이렇게 핸드폰을 이제 뉴스 검색을 하는데 뭐 속보 그러면서 뭐가 있어서 보니까 이재명 대표 무슨 뭐 교환에게 피습이든가 뭐 그런 식으로 기사가 떠서 계속 이제 텔레비를 켰지. 그랬더니 그래도 그 실제로 그런 공격하는 현장을 사진을 찍었을 텐데도 기자들 많이 있었으니까 그거는 적어도 그 지상파에서는 안 내보내더구만. 아이고 참. 바로 그 근접해서 찍은 여러 가지 화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화면들을 보면은 진짜 끔찍해요. 사람을 죽이겠다고 덤비는 거. 이게 사실은 70년대로 돌아간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경정맥과 그 경동맥 그 부분까지 세밀하게 사전 연구를 해가지고 찔렀는데 그게 뭐 이 대표가 움직이기 때문에 경동맥을 못 찌르고 경정맥을 찔렀는지 모르지만 아주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었던 행동이에요. 이거 판례 비슷하게 해서 이거 징역 10년짜리거든요. 징역 10년이 선고됐던 이런 사건이에요. 살해 의도를 갖고 살인 미수가. 그래 참. 자 어쨌건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회복 중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 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나라가 좀 엉망진창되고 있는. 참. 결국 저는 이게 윤석열의 책임이라고 봐요. 본인이 어떤 뿌려놓은 씨앗, 나중에 이제 사건의 진상은 다시 나올 수도 있고 뭐 숨겨질 수도 있겠지만 표피적으로만 봤을 때는 윤석열이 뿌린 씨앗이다라고 저는 봐요. 최소한 그렇잖아요. 솔직히 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보수 쪽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진보 쪽에서는 윤석열을 죽이겠다는 사람은 없거든요. 법적으로 탄핵을 시키는 주장을 해도.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의 차이라니까. 네. 진보는 법적으로 하고 도덕적으로 하는데 보수는 그 법이고 뭐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욕먹잖아요. 항상 진보가 답답하다고. 답답해도 법을 어기고 도덕을 무시하면 안 되죠. 아이고 참 어제 걱정들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입원해 있고 나머지 이야기는 이 다음에 이어지는 시사 방송에서 얘기해 보시고 우리 아버지 놀라셨을 것 같아서 한 말씀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연말에 북한에서 지금 제8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가 열렸어요. 근데 왜 이게 지금 저 명칭이 왜 저렇죠? 제8기는 뭐고 제9차 전원회의는 뭐예요? 당대회를 조선노동당 당장
우리식으로 하면 당원 당규 그걸 보면은 거기에는 5년마다 당대회를 한 번씩 열게 돼 있어요. 아, 8차 당대회를 2021년인가 2021년 1월 달에 1월 초에 당대회를 열었고 그다음에 전원회의라는 것은 당대회가 5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그 중간 시점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는 형식으로 해서 당원 전체가 아니라 그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그런 이제 순서를 밟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1년 8차 당대회가 열리고 난 뒤에 이번엔 9번째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2023년 말에 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중요한 사안들이 제법 있었던 거죠. 8번씩이나 전원회의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대의원 회의예요. 대의원 대회. 민주당 전당대회랑 비슷한 거죠. 개념으로 보면. 근데 여기서 전당대회와 전당대회 사이에 그 중앙위원회가 결정하고 나중에 당대회에서 추인하는 그런 식으로 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전당대회 제9차 전원회의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죠. 북남은 동족이 아닌 교전국이다 이제. 교전국이 전쟁 중에 있는 국가다. 교전국이다. 완벽하게 회귀를 했네요.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그거를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30일 날 그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론 부분에서 남북 관계를 완전히 그 교전 상태에 있는 전쟁 상태에 있는 교전 국가고 그다음에 그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통일은 틀렸다. 이런 남한 옛날에는 남조선 내지는 남반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서울 측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 대한민국 것들 또는 남조선 것들이라고 하면서 그런 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그 툭하면은 미군하고 합동으로 무슨 군사연습이라는 명목하에 북한을 위협하고 확장 억제라는 이름으로 해서 핵 전략 자산을 한반도 상공에 그 배치를 해가지고 겁을 먹이고 하는 그런 걸로 봐서 이제 남북 관계는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 때까지의 소위 그 평화 협력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 그거를 확실하게 선을 그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형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공격적인 대북 정책, 그다음에 그 툭하면은 미국과 손잡고 군사연습을 통해서 북한을 위협하는 그런 정책에다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 사실은 그 밑에 깔려 있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라고 그럴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볼 때 자기 아버지 때 시작됐던 남북 화해 협력, 그러니까 2000년 6.15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가 상당히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오지 않았었어요. 예. 햇볕 정책 시절에,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평화문 정책 시절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한도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거나 정권 붕괴를 노리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믿고 마음 놓고 2002년 7월 1일 날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라는 이름의 북한판 개방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개방 개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쪽에 문물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심지어 장마당에서는 처음에는 상표 떼고 팔았지만은 동대문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그 옷가지라든지 이런 것이 팔렸다는 거죠. 처음에는 상표 떼고 팔았지만 나중에는 내놓고 팔았다는 건데, 그런 식으로 그 남한의 문물이 북한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면서 무엇이 또 들어갔는가? 북한 젊은이들의 머리를 지배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간 거예요. 말하자면은 문화요. 드라마, 또 영화, 또 무슨 노래. 예를 들면 북한의 젊은 애들이기 때문에 BTS
그 노래 하는 걸 보면은 저도 따라서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여자 뭐 걸그룹에는 뭐 물론 블랙핑크 그런 것도 있다면서요. 있죠. 이런 것들이 그 장마당에서 CD나 USB 형태로 팔렸단 말이야. 그걸 보고 북한 젊은 애들이 북한에도 MZ 세대가 있으니까 걔들이 정신이 나간 거예요. 점점 남한을 동경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그 무슨 드라마인지 영화도 그게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우연하게 이제 북한 지역에 비행기가 불시착을 했는데 거기서 무슨 연애하는 스토리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남한식 사랑하는 방법도 그 사람들이 흉내내기 시작했대요. 인기 꽤 많았던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남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연애하는 남자가 무슨 여자가 남자를 보고 그냥 동물하고 부르지 않고 오빠라고 부르고 또 이쪽에서는 뭐 자기라고 그러면서 아주 다정하게 어깨 끼안고 이런 걸 보면서 흉내를 내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걸 보고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북한의 당 간부들이 볼 때 이러다가 보면은 이 백두혈통에 대한 소위 그 이 우상화도 어렵고 또 4대 세습 그러니까 김주애로의 세습도 어려워지고 말하자면 북한의 젊은이들과 청소년과 젊은이들의 머리가 완전히 남한화돼 버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정권 유지 자체가 어려워진다. 그래가지고 2020년 말에 난데없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남쪽에 남한의 영상 자료나 음반 같은 걸 가지고 들어와서 유포시킨 자는 가지고 들어오면 바로 사형이야. 그걸 보고 따라서 하거나 한 사람은 걸리면은 7년 또는 5년 징역이에요. 그러더니 그 이듬해 2021년 9월 달에는 북한이 또 청년 교양 보장법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청년들을 제대로 사회주의 사상을 제대로 그 주입시키는 그런 방법을 강화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청년 교양 보장법인데 난 그런 일련의 그 움직임을 보면서 아, 야들이 지금 이 후계 세대들이 남한화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작년 8월에는 또 난데없이 평양문화어 보호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북한 애들이 북한 젊은 사람들이 남한 말투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연애를 하든지 뭐 할 때도 상당히 그 좀 약간 좀 무슨 다정스럽게 얘기하는 그것이 그 일상화되는 그런 것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평양문화어라는 게 북한식 표준어예요. 예. 좀 그랬습니까? 그 아주 딱딱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왜 리춘희 아나운서 뉴스 보도할 때 보면은 아주 전투적으로 말하잖아요. 예. 그게 평양 문화어야. 그러더니 작년 연말에는 또 전국 어머니 대회라는 걸 열어가지고 집안에서 밥상머리 교육부터 제대로 시켜야 사회주의가 발전한다는 식으로 이틀이나 회의를 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지금 굉장히 체제가 흔들리고 있구나. 그리고 북한이 남한을 이제 무서워하게 됐구나. 무서워하기 시작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말에 김정은이 드디어 이제는 남한과 헤어지자 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전쟁 국가다 무슨 뭐 통일은 이제 할 수도 없게 됐다는 얘기는 괜히 그 뭐 남북 교류 협력 또는 남북 경제 협력 과정에서 남쪽으로부터 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그거 뭐 경제적 지원 좀 받겠다고 문제로다가는 잘못하면은 사회문화적으로 완전히 우리 후계 세대들이 남한화돼 버린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주의 말하자면 자유민주주의적인 사고가 주입되게 되면은 이건 뭐 우리 그 김일성 이후 소위 백두혈통이 북한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정치 체제는 끝장이 난다. 그런 위기의식을 좀 느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대남 쇄국 정책을 지금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만약에 대북 유화 정책을 썼다면 이렇게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30일 날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해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론을 냈고 2일 날 그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월 1일 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소위 윤석열 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담화를 어저께 발표했어요. 예. 거기에 보면은 그동안에는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문재인 정부한테 그쪽에서는 그런 표현을 썼던데 홀려가지고 평화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그쪽으로 따라가 봤었는데 그게 아니고 그쪽으로 따라가다는 결국 우리가 체제 붕괴 내지는 흡수 통일 당한다 하는 그런 것을 깨닫게 해줬다. 윤석열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괜히 그 평화협력이니 교류협력에 기대 걸리지 않고 오히려 그 군사력을 강화해서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을 건드리려고 할 때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지 이제 통일 포기하자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 대충 보면요. 안보 불안의 일상사는 윤석열의 공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안보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윤석열은 우리 군사력 증강의 특등공신이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써왔단 말인데 적대적 공생 관계. 적대적 공생인지 저건 북한으로 하여금 핵강국 미사일 강국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공로라는 식으로 김여정이가 지금 비꼬듯이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김정은 그 위원장의 전원회의 발언을 좀 보충해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김여정 담화는. 그렇지. 동생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어요. 지금 김정은 노동당 전원회의 발언들을 보면 전쟁이 현실적 실체로 다가왔다. 핵, 무력 포함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대사변을 준비하겠다. 그다음에 지금 통일은 불가하다. 그러면서 대남 사업 기구를 지금 정리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니 정리 이미 들어갔어요. 네. 외무성 통전부가 사실은 당의 기구입니다. 당에 이제 조선노동당의 통일전선부가 있는데 대남비서가 관장하는 통일전선부가 사실은 외무성을 그 관장하는 국제부보다는 훨씬 더 높아요. 높다기보다는 파워풀한데 막강한데 이번에 이제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다는 식으로 결정을 한 뒤에는 소위 그 남북 관계를 관리하던 통일전선부를 해체하고 기구를 축소해서 기능의 일부를 외무성에다 갖다 편입시키는 식으로 이미 정리를 했는데 그 주도를 지금 최선희 외무상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진짜 남북 관계 망가지는 거 순식간이네. 아니 우리가 남쪽에서 먼저 통일부 기구 축소하고 남북 대화 사무본부도 없애고 그다음에 뭐 교류협력국도 없애고 그래서 남북 관계 무슨 관리단인가 하는 식으로 아주 조그마한 조직으로 축소하니까 북쪽에서도 잘 됐다. 그러면 우리도 너희들이 그렇게 나간다면 통일은 어차피 끝난 거니까 틀린 거니까 우리도 통전부 없애고 외무성에서 남북 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관리해 나가겠다 결정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러기 전에 지난 11월 달에 했습니까? 10월 달에 했습니까? 괜히 북한이 미사일 쏘고 그랬다고 가지고 신원식 장관 취임 이후죠.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이제 1조 3항이던가 군사 분계선 주변에서의 정찰 활동을 중지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인가 너희들이 남쪽에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는 9.19 군사 분야 합의서 전체를 소위 파기해버리겠다 하는 식으로 나왔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이 마음 놓고 그다음에 김여정이가 담화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9.19 군사 합의서를 지켜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 마음 놓고 남쪽을 정찰도 못했는데 이번에 남쪽에서 그걸 없애줘가지고 무력화 시켜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마음 놓고 우리가 군사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 그것도 윤석열 정부의 공로다 하는 식으로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윤 정부가 지금 통일부 기구 축소하면서 북쪽도 통일전선부를 없앤다면은 이건 앞으로 또 거기에 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시고 우리 정부에서도 통일부를 또 없애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주 막가네요. 응? 아주 막간다고요? 그 아니 그러기 전에 빨리 어떻게 좀 끝내는 수 없어? 장관님마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기분 좋죠.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내에서도 내 주변과 극우를 제외하면 아버님 다 적이고 한반도 내에서도 북한은 무조건 같은 민족이 아니라 죽여야 될 적이고 그 실제로는 미국 편에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일본과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서 중국을 향해서 이렇게 적대지를 했더니 중국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고 이 과정들을 계속 거치다가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손해보는 측면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근데 그거를 없애겠다고 하고 여기까지 아니 와버렸어요. 군사분계선 주변에서의 그 정찰 활동을 그 제한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북한한테 아니 우리한테는 유리하죠. 왜냐하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서울까지의 거리가 그저 40km가 안 되는데 그 군사분계선부터 평양까지는 거리가 160km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분계선 주변에 군사행동을 그 통제하고 자제시키는 그런 그리고 군사분야 합의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조금은 안심을 하고 지냈는데 이제 북한이 그걸 깨버리면서 그 우리 수도권 북부 그러니까 서울 이북 지역이 뭐 강원도를 포함해서 굉장히 불안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얻는 이득은 없어요. 외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 연설 육성 보도하면서 영상에다가 그 보도하는 영상에 한미일 정상회의 사진을 집어넣었는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뒤에 기시다가 서 있고 바이든과 윤석열이 만나는 캠프 데이비드 장면인데 이게 이제 북한한테는 명분이 되는 거죠. 아니 명분이 되죠. 명분이 되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거론했어요. 한미 그 3국이 정상들이 만나가지고 캠프 데이비드 얘기죠. 그러면서 북한을 상대로 한 그 소위 이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체결했으니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중국과 관계를 긴밀하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마침 1월 1일 그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이 서로 축전을 교환했어요. 그러면서 금년을 2024년을 조중 친선의 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조중친선. 조중 또 중조. 네. 저런 게 조선이라는 얘기, 북한 얘기죠. 그거는 그동안에 사실은 중국 정부가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좀 조금 뭐라 그럴까 말하자면 중립까지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반중적인 그런 행동은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과의 그 경제 협력 관계도 적절하게 관리해 나갈 수 있고 하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었는데 작년 언제 왔었나요? 가을에 왔었나요? 그 왕이 그러니까 외교부장이 여기 왔다가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밥도 안 먹고 가버리지 않았어요. 그랬죠. 바쁘다 하고 가버렸어요. 바쁘기는 그 핑계를 그렇게 댔을 뿐이지 왜 밥도 안 먹고 갈 일이 뭐 있어. 간 뒤에 완전히 이게 그래도 미국 아무리 그렇지만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지는 않고 일정하게 우리가 와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은 적정하게 뭐 등거리 외교라고 그럴까 미중 간에 해줄 줄 알았는데 완전히 미국 편에 서 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데 선봉장 노릇을 하니까 돌아가서 그러면 한국에 대한 기대는 이제 접고 북한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끌어안아 가지고 한국이 미국의 미국에 앞장서 가지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오는 것을 갖다 와서 힘들게 만들려면은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는 수밖에 없다. 그게 오히려 한국의 대중 압박 강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지금 중국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24년을 조중 친선의 해라고 지금 성격 규정을 하고 아마 앞으로 많이 그동안에 북한을 도와줄 겁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북한이
핵실험을 7차 핵실험을 한다면서도 못했던 것은 중국 때문이었다고 나는 봐요. 왜냐하면 북한의 핵 능력이 뭐 국제적으로 공인을 못 받지만은 실질적으로 핵 능력이 커지고 그러면은 그만큼 미국에 대한 협상력은 커질지 모르지만 그 핵과 미사일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중국말도 잘 안 듣게 돼 있어요. 북한이 또 그런 나라니까.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애를 썼는데 이렇게 한국이 완전히 미국 편에 서 가지고 북한을 압박한답시고 하면서 북한 핑계대고 중국까지 압박해 들어오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북한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또 북한을 돕겠다고 그러고 아마 금년 중에 조중 친선을 하니까 금년 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중국을 방문하든지 또는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기로 했던 약속은 지키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북중 말하자면 밀월 관계를 강화해 나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 정리해 보면 장관님한테 배운 걸 정리해 보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나서는 또 시기가 시기고 그러니만큼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을 편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대상이었다고요. 그 사이에 이제 러시아나 중국은 한국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해요. 자기도 뭐 수출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상태를 보수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 때까지도 유지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도 한국의 입장을 이해를 하는 측면이 있었고, 근데 이게 바이든과 기시다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 모든 역학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북한과 친하게 지내게끔 아예 만들어준 측면이 윤석열한테 있다. 그렇지. 네. 정리가 됐네요. 근데 그 윤석열이 그 이번에 그래서 지금 그 대남 강경 발언하면서 그 배경 화면으로 중앙통신에서 내놓은 거겠지만 조선중앙TV에서 한미의 캠프 데이비드 때에서 새 정상이 만나는 장면을 뒤에다 배경으로 깔았던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중국 러시아하고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의 그 지원을 받아가지고 2024년 한 해 동안 군사력을 하여튼 괄목할 만큼 많이 증대시켜가지고 혹시라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돼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면은 그때 받아낼 수 있는 반대급부. 그렇죠. 그걸 키우겠다. 이게 영원 불멸 상황은 아니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명분을 또 쥐었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 연말에 최전방 찾아가가지고 북한이 도발 시에 즉각 보복 대응하고 보고는 나중에 해라. 저거 맞는 말이에요, 저게? 비현실적인 얘기죠. 아니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에 있는 현실에서 상황에서 물론 총 몇 방을 쏠 수 있어요. 그러나 북한에서도 이제 응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것이 점점 그것이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국지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 그 순간 미국이 그러면 적극적으로 확장 억제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북한을 혼내줄까? No.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은 금년에도 계속될 것 같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저게 쉽게 끝날 일이 아니고 미국이 지금 관리해야 될 그야말로 분쟁이 중동하고 지금 동유럽 쪽에 있는데 또 이쪽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그런 그 불집을 터뜨린다면 즉각 응선하고 보고는 나중에 해라. 그게 시원한 거 같지만 그건 진짜 방한 통수야. 뭐 요즘은 뭐 안방 여포라고 그러네요. 근데 그거는 말하자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 때는 야, 윤석열 대통령이 역시 화끈하게 잘한다 하는 식으로 해서 박수를 칠지 모르지만 아이고 참. 그러나 한국 군통수권자인 한국 대통령의 군통수권자인 건 맞아요, 법적으로. 예. 그러나 작전 통제권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뭐 박정희 대통령 때 그 1.12 사태 김신조 내려왔을 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 치려고 그랬지. 그때 미국이 말렸습니다.
83년 10월 9일 날 버마에서 그 랑군 아웅산 묘소 폭파 사건 때도 북한 소행이 분명했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이 그 원산 상륙 작전식으로 해서 그걸 북한을 치려고 그랬죠. 그때 말린 것이 미국입니다. 뭘 즉각 응징 보복하고 무슨 보고는 나중에 해라? 확 그런 것 같지만 그렇죠. 전혀. 아니 거수경례 그 각도도 못 잡으면서 이게 45도야 45도 이게 뭐야 이게. 그러니까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아니 교련만 해도 이건 알아.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오늘 주제일 수도 있는데 상대방하고 대화할 생각이 없어요. 저 느낌 지금 즉각 보복 대응하고 보고는 나중에 해라. 예전에 선제 타격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가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게 만드는 거랑 똑같은 방향성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계속 공격을 하니까 어떤 미친 자 하나는 내가 죽여야 되겠다고 덤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그래요. 네. 대한민국 안에서도 밖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여정이 윤석열은 우리 군사력 증강의 특등공신이다. 정치는 명분의 예술이잖아요. 명분을 주고 있는데 그럼 북한에서 아이고 무시하라 하고 우리 조용히 있을게 합니까? 당연히 말이 세지지. 아니 그러니까 김여정이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정세를 악화시킨 것은 확실히 윤석열 정부의 책임인 건 맞아요. 또 이렇게 되면 또 북한 말에 동조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뭐 객관적으로 볼 때 그게 맞는 얘기지. 그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말풍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번에 국방부도 보니까 핵 사용 기도 시에 정권 종말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 굉장히 세지고 있죠 지금. 글쎄, 그 방한통수가 말은 세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저 장관님 보세요. 어? 즉각 보복 대응하고 보고는 나중에 해라 같은 이야기들이 군에는 그대로 하달되잖아요. 아니, 자, 얘기해보세요. 자, 소대장 선에서 결정을 하는 거야? 중대장 선에서 수를 하는 거야? 사단장 보고도 안 하나? 아무리 최전방에 그러니까 GP에서 그런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그 최소한도 소대장의 지시를 받아야 되고 소대장은 중대장 내지는 무슨 연대장의 지시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걸 어떻게 일단 쏘고 나서 나중에 사후에 보고하라? 말이 안 되는 거지. 비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양쪽이 날이 굉장히 서 있는 상태로. 그렇게 되면 군대에 무슨 합참의장 두고 육군 참모총장 두고 또 그다음에 무슨 뭐 1군 사령관, 2군 사령관, 3군 사령관 뭐 그다음에 뭐 군단장, 사단장 뭐 왜 둡니까? 명령 체계가 있는데. 어떻게든지 뭔가 이렇게 충돌을 자제시키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대통령의 임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 사람이 검사할 때도 일단 막 그냥 쥐어받고 욱박질러 가지고 자백을 하게 만드는 것을 그냥 습관화하면서 그게 성공을 몇 번 한 모양이구나. 그래서 북한도 그렇게 다루면 되리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라는 생각을 가끔 하죠. 근데 이게 정치는 다릅니다. 더구나 외교 안보 사안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한쪽에서 손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이게 극우적 시각인 거잖아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 30% 되는 사람들은 아직도 민주당을 빨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빨갱이라고만 말을 하면 모든 게 그 사람들한테는 선이 돼버려요. 그래요. 그 상황에 지금 대한민국이 극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전쟁이 일어나도 책임 안 질 사람들이 계속 전쟁을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현 정부 사람들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일본과 다른 외교 정책 내지는 안보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붙어 있잖아요. 바로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살잖아. 그다음에 바로 뒤에는 또 중국, 러시아가 있단 말이야. 북한을 우리가 머리에 이고 살고 있지만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는 북한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지만 중국, 러시아하고 그런 대로 관계를 유지하면은 북한이 일을 벌이려고 할 때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 등을 잡아 당길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막 중국, 러시아하고도 왼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똘똘 뭉쳐서 한국에서 사소한 여러 가지 대북 조치만 취해도 그냥 북중러가 한 목소리 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건 이건 지정학적 이 무슨 특성,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 특히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미국은 과거에도 바다 건너에 있기 때문에 맘 놓고 대서양 건너에 있는 또는 태평양 건너에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맘 놓고 압박을 해 들어갔고, 그렇게 해서 압박을 계속한 결과 결국 소련이 무너진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 위험도가 그만큼 낮았던 거야. 근데 우리는 바로 저기서 총 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겁도 없이 그래? 맞죠. 어? 이게 또 재밌는 게 문재인 정부 때도 사실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힘에 의한 평화였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력도 막 국방비도 역대급으로 이렇게 증액시키고 하는 과정이었는데 마치 힘에 의한 평화가 윤석열 정권의 무슨 뭐 이렇게 어떤 본질인 것처럼 또 거짓 선동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힘에 의한 평화는 다른 말 영어로 한다면 피스키핑만 하면 된다. 피스키핑뿐만 아니라 군사력을 강화만 하면 평화가 온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평화는 그렇게 해서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스키핑은 피스키핑도 하고 피스메이킹 프로세스도 반드시 그야말로 투트랙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한쪽에서는 국방비 증액시키고 한쪽에서는 대화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에다가 예산 줘가지고 방위사업청에서 무기 많이 만들어서 군사력 증강시키고 또 남는 무기는 또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돈도 벌으라고 해주고, 그러나 통일부에도 예산을 제대로 줘가지고 또 역할도 주고 해서 피스메이킹 프로세스를 계속 추진해 나가라 하는 식으로 해야 그래야 결국 평화가 오는 거지. 힘으로 찍어 눌러가지고 평화가 온다는 것은 네.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더 골 때리는 상황이 뭐냐면은 국방부 교재입니다, 교재. 아니 국방부 교재 북한은 저렇게 대하면서 국방부 교재에는 독도는 영토 분쟁 중이라면서 일본이 하고 싶은 말을 우리 교재에 써주고,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쓰나미 지진이 났고 쓰나미가 올 때도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표기를 하고, 이 과정이 계속 연속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표를 의식한 윤석열이 뭐 저거에 경로했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경로를 했대? 그 독도는 영토 분쟁 중이라고 썼다고 경로했다고, 그러면 본인이 국방부 장관을 직접 질책을 하거나 파면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경로했다는 보도로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좀 심하다고 싶은 게 북한은 즉시 타격을 하고. 아니 한일 정상회담으로 갔을 때 그 무슨 오므라이스 먹은 한일 정상회담인지 그때 일본에서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잘 끝났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그런 일 없다고 잡아떼기나 했지만은 하여튼 독도 문제에서 확실하게 쐐기를 박지 않았던 그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다 그 눈치 보고 이번에 정신전력 교재 네. 거기서 그걸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시를 했을 텐데, 그렇게 만든 소위 그 근본 원인은 대통령의 독도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독도 문제에 대한 애매모호한 입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경로를 했다는 식으로 해서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그런 거지. 진짜 난 이런 정권 처음 봅니다. 진짜 그게 진심이라면 공개적으로 국방부 장관을 질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질책을. 또는 너 나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제 어떤 균형이 맞아야, 북한은 바로 타격해 보복해 이야기하고 일본은 아예 독도를 포기하는 듯한 뉘앙스로 지금 대하고 있단 말이죠. 이 언밸런스가 한반도에 앞으로 차후에 가져올 영향은 저는 약간 소름 끼치거든요. 이봐요, 지금 대통령이 직접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내가 알 길이 없지만은, 왜냐하면은 그런 보고를 잘 안 받는다고 그래요. 아주 골치 아픈 문제 같은 건 보고를 잘 안 받고 자기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있는 것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스타일을 한다는데, 그런데 그런 걸 만들려면은 독도 문제 같이 진짜 참 상당히 민감한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도 대통령실의 그 국방 담당 비서관은 그걸 알아야 돼요. 이번 정신전력 교재에 그 문제가 이렇게 표시된다는 것을 기술된다는 것을 보고를 받아야 되고 어떻게 되냐고 물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안보실장한테 보고해야 되고 대통령 안보실장이 대통령한테도 뭐 형식적으로라도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 문제는 지금 이렇게 뭐 구릴 열도나 생각구 그 열도로 돼 있죠. 중국어는 이제 그 떼오이다오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중일 간에도 영토 분쟁이 있고 그다음에 일러 간에도 영토 분쟁이 있는데 한일 간에도 영토 분쟁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간다고 합니다. 할 때 안보실장까지는 보고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듣고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그냥 걸려버렸으면은 그거는 이쪽에 국방부 쪽에서는 국방비서관 통해서 다 얘기가 됐으니까 대통령이 제거가 난 거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경로했다는 식으로 해서 대통령은 좀 빼주자 하는 그 모의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안보실 아니 예. 내가 과거에 그 대통령 비서실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현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에 있다면 그런 식으로 머리를 써서 대통령 빼주자. 그러면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그런 표현을 좀 쓰자. 아, 실제로 그런 말을 할 가능성이 없다. 안 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안보실 1차장 김태효가 그렇지. 대표적인 그런 쪽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 더 현명하다. 그럼 그 대통령실에 보고 안 오고 해서 아니 그렇게 못해요. 아, 나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 있어야 일본에 대해서 진짜 단호하게 국방부라고 하는 것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입장은 거의 비슷해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독도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 땅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해도 일본이 불편한 건 하지 말자. 여기 독도로는 분쟁 중이고 하다못해 뭐 이번에 육사 관련해 가지고 홍범도 장군 흉상 치우고 이러는 것도 다 일본 불편하게 하지 말자 이거잖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실익이 없는데 참 진짜 이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극우적인 거죠. 이제 현실에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극우 세력들은 민주 시민들이나 민주당 향해서는 빨갱이라고 하고 빨갱이라고 이야기하면 본인들이 친일을 했던 어떤 행적들을 막 가리려고 하고 지난주 장관님이랑 저랑 같이 얘기 나눴지만 이승만을 독립운동가로 만들려고 하고 이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글쎄 참 이게 참 난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그 대통령실의 발표는 그냥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을 빼주려고 그러는 거지. 예. 야, 근데 지금 이게 장관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뵙는데 뭐 나아질 기미가 있는 게 더 나빠지고 있어요, 지금. 올해는 어떻게 무사히 지나갈지 좀 걱정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참. 그래서 아까 장관님 말씀하셨잖아요. 빨리 끝내는 방법 없냐고. 근데 그 칼에 찔려가지고 지금. 참, 아유, 참. 정말, 야. 어쨌건 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아예 못을 박았다. 그다음에 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만이라도 오해가 없도록 거기에서 내가 한마디 보태겠습니다. 거기에 김정은 위원장의 그 결론 중에 유사시에는 남반부 전 영토를 평정할 수 있는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남반부 전 영토의 평정이라는 얘기는 6.25 때처럼 밀고 내려와서 완전히 이걸 공산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의 지배하로 집어넣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북한 말은 항상 조건절을 잘 읽어야 돼요. 예. 뒤에 말이 험악하면 험악할수록 그 앞에 어떤 조건을 달았는가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한국과 남조선과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해서 조선을 상대로 해서 계속 압박을 가하고 핵전쟁을 일으킬 그럴 조짐이 보인다면
그런 유사시에는 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군사력을 가지고 맞서고 그리고 전쟁으로 이제 판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결국 남반부 전체의 영토를 평정해버리겠다. 그래서 조선인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깃발이 부산 앞바다에서도 나부끼고 제주도에서 나부끼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만 들으면은 아 이거 고약하네 이렇게 됐는데 그 앞에 남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조건절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퉁수네요. 응? 이것도 안방 퉁수요. 뭐냐면 사실 그럴 가능성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북한도 방한 통수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미국과 한국이 계속 그 특히 한미일 삼각 협력을 해가면서 군사적으로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는 정도가 날로 심해지는데 북한의 간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인민들도 좀 겁날 거 아니에요. 어? 일일이 우리처럼 보도는 안 하지만은 미군이 뭐 한미연합훈련을 한다. 그다음에 뭐 일본까지도 거기에 가세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식으로 그 불안한 그 생각이 드는 주민들이 많을 거야 아마. 거기다 대고 이제 안심시키는 것이 바로 네. 우리가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고 유사시에는 우리가 직접 밀고 내려가서 미군도 쫓아내버리고 남반부 전 영토를 평정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완전히 한반도 전체에 말하자면 우리 헌법 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는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조건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건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런 일을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으로 하여금 남반부 완전 평정이라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게 그저 적당하게 그저 말폭탄이나 주고받다가 끝날 수 있도록 소위 이쪽에서도 뭐 말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강도를 좀 조절을 하라 하는 그런 식의 여론이 좀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제발요. 전문가들도 좀 그런 쪽으로 얘기를 좀 하고. 그러니까 전쟁은 절대 안 되는 거고. 안 되지. 전쟁이 일어나면은 북한은 잃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잃을 것이 엄청나게 많아. 자, 보시오. 1인당 소득이 3만 5천 달러가 넘는 남한하고 1인당 소득이 1,500달러가 안 되는 북한하고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양쪽이 다 초토화가 되면은 우리는 완전히 다시 재기하기 어려운 거고 북한은 잃을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 거는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도 부자 몸조심하는 그런 그 원리로 북한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지금 한 70년 동안 이뤄놓은 이 영광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날아가지. 그러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북한보다 우리가 몇십 배 국력이 센 입장에서는 이게 어차피 한반도에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북한이 준동하지 못하게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건 북한과 대한민국이 힘을 갖추고 서로 막 으르렁대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저는 우리나라 극우 세력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극우 세력이 그러면 얻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70년 동안 빨갱이 이야기만 하고 유지돼 왔던 정권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빨갱이가 악이고 빨갱이만 처단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극우적 마인드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도 명분적으로 용납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참 머리도 아프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나가는 힘은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든 간에 희망을 찾고 용기를 찾고 평화를 찾아야 결국 국민들이 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자꾸 이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힘에 의한 평화라는 그 슬로건을 외쳐야 되는데 평화는 힘으로만 오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군사력 강화는 계속해야 돼요. 유명한 경구가 있죠. 프러시아의 그 군인이었던
본 클라우제비치가 평화를 바라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 클라우제비치가 살던 프러시아, 그러니까 프러시아가 이제 독일의 옛날 이름이죠. 그 프러시아가 처해있던 상황은 주변에 뭐 러시아 있고 뭐 하여튼 뭐 오스트리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나라들이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그런 조건에서 지정학적으로 정말 강국들 사이에 그 끼어 있는 그 프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평안을 바라거든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만 된다는 것이 그때는 거기는 맞는 얘기예요. 예. 그러나 지금 이제 그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됐고 또 지정학적으로 우리는 바로 이제 바로 북쪽에는 북한이 있고 나가면은 바로 이제 그 태평양에 시작되는 반도의 끝 남쪽에 있으면서 그 북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전쟁을 준비하는 식으로 평화를 바라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는 한반도 남반부의 남쪽에서는 피스키핑 국방부가 군사력 강화 계속 하라 이거야. 그러나 통일부를 시켜서 통일부가 하는 일 피스메이킹 이 투 트랙 두 갈래 이걸 계속 병행을 해 나가야 그나마 이 35,000달러의 그 1인당 소득 35,000달러짜리 그 경제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고 더 발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좀 도와줘가면서 그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해서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예.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자, 새해에는 저는 제가 봤을 때 고쳐 쓰기는 힘들고요. 갈아 끼워야 되겠습니다. 몰라 지금 김정은이 생일이 지금 1월 8일이란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그거는 또 만 40세 되는 날이란 말이야. 아, 그래서 그날 또 뭐 하나 또 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아이고. 금년도에 좀 정찰위성 3개를 더 쏘겠다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으니까 아마 러시아로부터 지금 정찰위성 관련 기술 좀 제공을 받았을 거예요. 지난번 쏜 것은 쏘기는 쏘았는데 해상도가 별 신통치 않은 모양이야 카메라가. 그러니까 사진을 공개 못 하는데 어쨌건 정찰위성 3번 더 쏠 거고 한국이 지금 금년에 4번 쏘게 돼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북한도 3번을 더 쏘겠다는 걸 공식으로 발표를 했으니까 그날 그 정찰위성을 쏠지 작년 11월 29일 날 쏘았는데 아니면은 무슨 7차 핵실험을 할지 모르겠으나 1월 8일 날 기해서 군사력 강화의 어떤 뭐라고 합니까? 스타팅 세레모니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장관님 같은 현인들이 아무리 이야기해 줘봐야 모릅니다. 그렇게 하면 멋져 보이는가 보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만세할 만한 극우들의 어떤 환호 소리만 듣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자, 임H택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새해에 올해가 1월달 초니까 올해 12월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저는 결국 좋은 쪽 방향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결국의 역사는 일시후퇴하더라도 저는 그거 믿습니다. 뭐 잘 돼야죠. 예, 장관님 올해도 건강하시고요. 올해도 12월달까지 매달 개근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